이제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이거는 또 다른 대체 자산인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탈중앙화라는 그 지금은 뭔가 너무 뻔한 내러티브 같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게 엄청 신선했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줘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대에 와서 학생들한테 뭐 디지털 자산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머신러닝 지식들을 제가 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어떻게 해야지 AI 연구랑 이 크립토나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뭐 마스라고 해가지고 시장 시뮬레이션을 AI 에이전트 가지고 하겠다 이런 주제로 ICML인가 ICLR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뭔가 AI 에이전트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등장을 한다면 이런 데서 뭔가 AI와 블록체인이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지난 학기에 조금 하게 됐고 사실 이거는 제 수업의 강의 자료입니다. 강의 자료라서 약간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나이브하고 너무 기초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인트로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보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더 알고 계신 정보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좀 더 공부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이 공부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에이전트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약간 모티베이션, 약간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넣는 강의 자료의 첫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24년에 이 앤디라는 개발자가 인피니티 백룸이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클로드 모델로 만들어진 두 개의 AI를 놓고 걔네가 대화한 그 텍스트 파일을 이제 일자별로 쭉 업로드하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사이트를 막아버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을 땐 사이트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거기 이제 텍스트 파일이 쭉 있습니다. 언제 얘네가 대화한 텍스트 파일들이 쭉 있는데 24년 4월에 그 두 AI가 대화를 하다가 무슨 종교를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고우트 오브 노시스 뭐 이런 종교를 만든대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의 뭔가 엽기 사이트 제목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약간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게 얘가 이 개발자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화를 다시 라마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그 봇한테 트위터 계정 관리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24년 7월에 이 마크 앤드리슨한테 약간 피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만의 어떤 그 CPU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AI가 피칭을 하고 그게 인상적이었던 이 마크 앤드리슨이 얘가 말한 그 주소로 비트코인을 쏴주게 됩니다. 그 당시로 5만 달러 가치 정도의 돈을 송금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AI가 마치 스타트업 CEO처럼 처음으로 스스로 피칭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저는 좀 재밌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10월에 이걸 기반으로 민코인을 출시를 하고 얘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약간 유행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7억 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에이전트가 어떤 시장 참여자의 하나로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이 시장 참여자로서 존재하는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입니다. 넘어가면 다들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LLM이 사실 등장한다는 게 LLM은 결국 언어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말을 쭉 줬을 때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뱉어주는 약간 그런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을 시키고 보니까 얘가 다양한 형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초기에는 언어에 대한 연구만 하거나 혹은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어, 이미지, 뭐 동영상 등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생일 때만 해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은 각각 자기의 도메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입장에서 저한테의 도메인은 금융시장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시장을 잘 분석하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는 그 개별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그 머신러닝은 나에게 주어진 태스크만 수행한 반면에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금융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 맞춰서 좀 파인 튜닝을 하는 모델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점점 파인 튜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한테 그 특정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붙여주는 형태의 연구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지금 저희 모두 다 잘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넘어서 결국 인공 일반지능 AGI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요즘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는 LLM으로서 많이 쓰는 거죠. 물론 현대 LLM은 대부분 툴을 알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LLM을 뇌로 하고 걔한테 메모리랑 도구라는 거를 붙여줌으로써 어떤 그 실제 리즈닝을 하고 행위를 하는 에이전트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전트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라는 거는 결국 주어진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대해서 뭔가 옵저베이션을 하고 물론 그 환경이 에이전트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에이전트라면 그 에이전트의 환경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 화면이 될 거고 혹은 뭐 OS라고 하면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 보는 그게 그 에이전트한테는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환경에 있는 거 어떤 관찰을 하고 자기에게 목적이 주어졌을 때 이 LLM 붙어 있는 뭐 챗GPT든 그러니까 GPT 모델이든 뭐 클로드 모델이든 나에게 주어진 LLM을 가지고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즈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에게 붙어 있는 메모리에 깊은 데서 뭐 지식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혹은 툴이 필요하다면 뭐 계산기 툴을 쓰든 아니면 검색 API 툴을 쓰든 그 툴을 사용해서 리즈닝을 합니다. 그럼 그 리즈닝한 결과로 에이전트는 다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경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면 그걸로 환경의 옵저베이션이 다시 바뀌고 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다시 얘는 또 리즈닝해서 또 액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옵저베이션과 옵저베이션, 리즈닝, 액션 요거에 계속 사이클이 도는 게 에이전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에이전트한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게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논문이냐면 아마 스탠포드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한국인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스스로 사회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사실 맨 처음 보여드린 장표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몰빌이라는 어떤 가상 환경을 설정을 하고 마치 이렇게 심즈 게임처럼 이 2D 픽셀 환경을 만듭니다. 거기에 챗GPT 기반의 25개 AI 에이전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한테 딱 3가지만 부여를 하는데 이름, 직업, 성격의 페르소나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 스크립트를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던져놓으면 얘네가 자기만의 뭔가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루틴들을 막 만듭니다. 얘네들 뭐 모닝 루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뭐 회사에 간다.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하고 일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들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연구자가 이사벨라라는 에이전트한테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고 싶다라는 이 생각 하나를 주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초대장을 만들고 장소를 꾸미고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나 이런 파티를 할 거야 라고 알리고 그러면 에이전트들끼리 뭐 너 거기 파티 갈 거야? 이러면서 약속을 잡았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해진 그 날짜에 초대받은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이전트들끼리 모아놓고 걔네들끼리 뭔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보의 확산인 거죠. 한 명한테 그냥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입을 했는데 그 정보가 이제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거를 형성하고 그 심지에서처럼 데이트 신청을 뭐 거절하거나 승낙하는 것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몸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에이전트들이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모이는 집단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시장에 참여자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지금의 시장 구조랑은 또 다른 균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머신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어떤 독자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러 기관들에 따르면 이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이 결국 인간 중심에서 기계 중심의 상거래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중심에 당연히 에이전트들끼리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뭔가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금융 인프라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지금은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얘가 이제 실제로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결제 권한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 경제가 왜 얘기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는 저희가 어떤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최근에는 이제 챗봇으로 응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인간이랑 어떤 컴퓨터 혹은 뭐 인터넷에 존재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딱 정해진 형태로만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챗봇 같은 거를 사용해서 자연어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뭐 특정한 챗봇이 아니더라도 그냥 LLM만 보더라도 뭐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고 주문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들이 하는 주요 일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업무를 이제 AI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큰 경제적 변화로 넘어가려면 이제 소비자랑 기업 간의 의사소통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기업 간 거래 비용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끼리 혹은 소비자의 에이전트끼리의 정보 교환 비용을 감소하게 되면 이제 큰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지금은 이제 기업이랑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매번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바뀌거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가 나왔을 때 탐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중에 베스트가 뭔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뭐 세무사를 새로 고용한다 치면 내가 나의 재정 상황을 다시 설명을 했어야 됐었고 뭐 내가 호텔을 예약한다고 치면 그 호텔 예약할 때도 디테일한 나의 요구사항들을 그 반대측 예를 들어 뭐 호텔스닷컴이라든지 거기서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점점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대응을 해왔죠. 옛날에는 뭐 온라인 양식을 딱 제시한다든지 혹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챗봇을 운영한다든지. 근데 지금까지도 대부분 이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고 복잡하거나 어떤 맞춤형 요청은 이제 결국 콜센터에 그 상담원 연결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시장은 사람들이 뭐 AI를 도입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용 자체를 낮추는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이코노미에서 말하는 기본 구조는 사실 양쪽이 다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대신에 어시스턴트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는 거죠. 소비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 이 에이전트는 그 사용자의 선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네,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탐색하거나 비교하거나 협상하거나 구매하거나 뭐 예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측에는 이제 서비스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과 인터넷 사이트
혹은 나의 LLM과 뭐 호텔 예약 사이트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로 대화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도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그 기업의 어떤 목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가격, 재고 뭐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의 에이전트와 그 회사의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며 거래를 성사를 시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경제의 핵심은 사람과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어시스턴트 에이전트와 서비스 에이전트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게 이 에이전틱 이코노미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상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전제가 있죠. 전제는 소비자나 기업이 에이전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만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제 여행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나의 에이전트는 그 상대방 기업 에이전트랑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에이전트는 검색 API 툴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뭐 대한항공 사이트에 가서 그 비행기표를 쫙 검색해서 내가 사용 가능한 그 목록을 쫙 준다든지 아니면 예약 가능한 호텔 목록을 쫙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나의 에이전트가 검색 API 툴을 사용해서 나에게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기업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면 요즘엔 회사들이 챗봇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반대죠. 그럴 때는 내가 직접 기업의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답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 이코노미는 그 양쪽이 다 에이전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프로그램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아마도 거의 다 API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에이전트가 대신 접근해서 클릭하는 수준이 아니고 에이전트 간에 서로 요청이나 응답 뭐 권한이나 아니면 결제가 필요할 때 인증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술 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는 또 소비자를 잘 표현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이전트들이 또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시장 구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그 시장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플랫폼이 이제 그 에이전트들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만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형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탈중앙화처럼 이제 모든 에이전트들끼리 공통의 어떤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을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지는 않은 거지만 이제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더라도 뭐 책임 문제나 권한 문제, 인증 문제, 보안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규제랑 표준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안이랑 신뢰 체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에이전틱 이코노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이제 네. LLM 프로바이더들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쪽인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가장 큰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LLM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에이전틱 이코노미의 플랫폼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고 기업도 사전에 설계한 제한된 경로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개인화된 복잡한 요구는 지금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에이전트 기반이 잘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큰 전제가 있는 거죠. 먼저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니즈를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상황, 그 개인의 페르소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에이전트가 기업의 그 목표나 아니면 기업의 그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서 지금 나오는 뭐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AX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잘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상과 조율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이 잘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더라도 특정 플랫폼 안에서만 작동할 수도 있고 특정 기업의 서비스와만 연결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접근 권한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에이전트 경제 시장 구조가 만약에 에이전트들이 자유롭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개방형 에이전트 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스 플랫폼이 어떤 폐쇄된 생태계를 제공을 하게 되면 폐쇄형 에이전트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두 모델의 혼합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치
마치 중앙화된 형태의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된 크립토와 그 중간에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말한 것처럼 기업들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서비스 에이전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이나 뭐 익스피디아에 나오는 루푸스나 로미 같은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아무래도 사일로드 된 그런 서비스 에이전트인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내부에서 얘는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플랫폼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뭐 탐색을 해준다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에이전트들은 나에게 오는 그냥 자연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기업의 에이전트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고 사용자는 그 플랫폼에 가야만 이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플랫폼 내부 최적화에 머무르는 거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의사소통하는 시장 전체의 개방적 연결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엔드투엔드 에이전트라고 해서 여러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를 대신에 작용하는 범용 에이전트를 엔드투엔드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의 범용 에이전트 계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웹사이트 탐색, 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자동 수행하는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광고는 뒤에서 광고 얘기를 조금 할 거긴 한데 과거의 광고는 네이버 화면에 이제 많이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AI가 나를 언급하게 할 거냐가 이제 회사의 새로운 니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챗GPT LLM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LLM이 나의 회사를 추천하게 만들 수 있을 거냐가 이제 새로운 광고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능은 여전히 사람처럼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방식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고 에이전트 간 직접 통신이라기보다는 이 나의 LLM이 그 API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에 더 가깝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기업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웹 양식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복잡한 요청은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다양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야 되고 이미 그런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라고 해서 뭐 AI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나 파일 뭐 이런 것들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프로토콜들도 존재를 하고 뭐 A2A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주는 프로토콜들 그리고 오토젠이라고 해서 뭐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걔네들끼리 협업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이런 상거래, 결제와 관련된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X402라고 해서 HTTP에 원래 존재하던 그 402 표준을 되살려서 API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USDC랑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자동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터넷 위에서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혹은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 중심의 경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선 조금 결제 차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간들이 결제를 할 때는 사람이 결제할 때는 인증을 해야겠죠. 제 지문이든 뭐 얼굴이든 아니면 비밀번호를 치든 인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다 암호화된 어떤 걸로 바뀔 거다. API 키라든지 혹은 뭐 프라이빗 키를 쓴다든지 그리고 거래 빈도도 이제 인간이 하는 거래는 인간의 인지 속도가 약간 미니멈이지만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API 결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한 달 단위로 구독하는 게 아니고 뭐 스트리밍이 쭉 되면 나는 이 영상에 뭐
10분 10초부터 10분 17초까지만 볼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본 거에 대한 것만 스트리밍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빈도가 될 거고 빨라져야 될 거고 이 결제 단위가 굉장히 작아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가장 편하게 해서 GUI 같은 것들을 잘 갖춰야 했지만 이게 에이전트 중심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다 API로 결제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뢰 모델 입장에서도 여기서 블록체인 얘기가 사실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 중간에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를 하니까 그 결제망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 뭐 은행 카드사 뭐 PG사 이런 애들이 다 결제를 중개를 해주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회사들이 알아서 분쟁 조정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API를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결제망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가치 자체를 인터넷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써서 그런 것들을 할 거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것들로 자동 집행을 할 거고 물론 여기서는 비가역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제를 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에이전트 그 시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이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에이전트 간의 거래를 하게 하자라는 하나의 의견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요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더라? 24년 8월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AI가 AI한테 직접 송금을 하는 그 과정을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다른 AI한테 USDC를 내고 뭔가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과정을 시연을 했고 인간의 개입 없이 AI끼리 거래를 수행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AI 경제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필요한 약간 전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덴티파이 베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체 정보를 가지고 뭐 자유로운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 X402에 해당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NPC 지갑 기술을 써서 AI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들끼리 결제를 하면서 초미세 거래를 이제 스트리밍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래를 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API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L2 같은 걸 써서 수수료도 낮추고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이 AI들이 그 인터넷 위에서 글로벌 네이티브하게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블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들을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만들면은 에이전트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중요한 결제망으로서 블록체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블록체인이 어디에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뭐 결제망을 통해서 다 결제 승인을 중개자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가맹점이 저한테 상품 배송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제 기능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에이전트 이코노미에서 활용할 거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 네, 그래서 이 X402가 이제 HTTP 402 표준이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90년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적합한 디지털 화폐가 없어서 이게 리저브된 상태로 존재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부활을 시켜서 코인베이스가 우리가 API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어떤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AI 에이전트가 다른 API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이제 API는 HTTP 402 표준으로 페이먼트를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 통해서 온체인으로 페이먼트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요청한 데이터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표준을 만들 때는 이제 중요한 요소는 가장 수수료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세틀먼트가 굉장히 빠르게 돼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리버서블 하게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안 하겠다. 리버서블 하다.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시장 구조는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네들이 어떤, 플랫폼이 존재를 할 거다. 그래서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에이전트 생태계를 통제하는 구조로서 품질 관리나 아니면 그런 보안, 표준 같은 거를 더 확실하게 제공을 하겠죠. 플랫폼에서. 그리고 책임 구조도 다 잘 만들어 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독점 현상이나 아니면 그 대형 플랫폼이 수수료를 내게 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 생태계 자체를 이제 각각의 그 플랫폼에 가야만 하는 이유로 파편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탈중앙화된 형태로 웹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 기업이 각자 자기 에이전트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치 자유시장 경제 체제처럼 경쟁이나 혁신이 잘 되고 진입장벽이 약해지지만 AI 기술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좀 더 분산될 거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이런 웹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나 이런 게 잘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규제의 영역이 아무래도 클 것 같아요. 신뢰나 평판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마치 우리 인터넷처럼 여러 그 주요 참여자들 간의 대규모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재밌어서 뒤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는 사실 최근에 챗GPT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거에 대한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를 주면서 같이 약간 광고처럼 작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직까지 이제 어텐션 이코노미 상의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핵심은 사실 소비자의 어떤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그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들 에이전트의 뭔가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온다면 그때 중요한 거는 어떤 서비스 에이전트가 이 사용자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한테 선택이 되는가라는 형태로 이 광고의 유형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서 같이 넣어놨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광고 수익을 낼 때 약간 클릭 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각각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가 개인의 선호를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다면 그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는 내 선호를 기반해서 아마 그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기반으로 또 평가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광고가 이목을 끄는데 더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경쟁 차원을 만들 거다. 그래서 사용자 피드백이 이 어시스턴트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페르소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품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만족도 데이터나 뭐 리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아루라는 기업이 뭔가 홍보가 될 때 이 코파운더들이 다 10대였다 이걸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는 뭐냐면 기업이 사람한테 직접 광고를 하는 대신에 사람의 선호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나 아니면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는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 페르소나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보안의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제 페르소나 에이전트가 그 사람의 주인인 인간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대변하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엔 다양한 프라이버시 이슈들도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복된 거를 실수로 넣어서 여기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개념을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시장 에이전트 이코노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스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의 시장 데이터들을,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에이전트 페르소나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랑은 좀 다른 결이긴 한데, 그 시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베이스드 마켓 시뮬레이션을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약간 강화학습 기반으로 많이 하는 거죠. 강화학습 기반으로 뭔가 규칙을 줘가지고 에이전트들을 놓고 시장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얘네들이 이제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걔가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더 현실적인 시장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저 마스가 하겠다라는 거랑 결이 맞고요. 그게 더 나아가면은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거래하거나 협상하거나 결제하는 시장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게 요 시장 시뮬레이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은 에이전트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개별 에이전트들의 전략이 이제 시장 가격 유동성,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경제 주체가 되면 뭐 독점, 과독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형태로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실질적인 과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안이나 어떤 규제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를 어떻게 꾸릴 거냐, 플랫폼 형태로 꾸릴 거냐, 아니면 웹 형태로 꾸릴 거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넘어갈게요. 다 비슷한 얘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AI 이코노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에이전트 경제를 만들 건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만드는 이익이 어떤 사람에게 분배가 될 건지. 사실 블록체인에서도 맨날 있는 얘기잖아요. MEB의 수익을 뭐 다시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에 분배할 수 있느냐, 이런 거랑 또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용자가 내 에이전트가 진짜 나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가 진짜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나의 서비스 에이전트를 완전 오픈된 웹에 보낼 유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AI 에이전트들 자체가 시장 참여자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또 어떤 시장 균형이 생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